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금방 가네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근데 이틀 동안 테슬라 주가가 30% 올랐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거 오늘 얘기할 테니까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대왕고래 아시죠?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석유 시추 계획 거기에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는데 그 얘기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제가 요거 이야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의대라고 있어요. 의대인데 의과대학.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의대. 신입생 400명을 올해 뽑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놀라워서 제가 한번 얘기해드리고 좀 여러분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1000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시험 보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 시험 쳤는데 그 중에서 200명, 1등부터 200명, 200등까지 200명 그냥 뽑았어요. 성적순으로. 근데 201등 이후로는 어떻게 했냐면 100점 만점에 65점까지는 성적이에요. 근데 나머지 35점은 무작위로 점수를 줬어요. 랜덤으로. 아무 점수나. 한마디로 뽑기운. 그래서 그 점수 가지고 나머지 2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첨제를 도입한 겁니다. 에라스무스 의대가 그냥 듣보잡 대학 아니고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네덜란드 최상위 의대입니다. 2위 의대이고요. 세계 랭킹 40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우리나라 어떤 대학도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보다 의과대학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발하냐? 에라스무스 대학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에 따르면 점수로만 선발을 하면 의대생들의 이 가정 배경이나 인종적 성별 배경이 다 비슷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배경이 비슷해지면 치료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대요. 왜 그러냐? 환자들은 다 다른데 의사들이 다 똑같으면 환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잘 못하게 될 수 있다. 개인적 배경이 다른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은 무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네덜란드에서도 의사는 고소득 직업입니다.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대학도 고생 많이 했대요.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소송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제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좋은 치료다. 이게 가장 의료에 대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입시 과정의 공정성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더 좋은 치료를 하는 다양한 의사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생각인데 우리하고 참 다르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이야기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뒷코너에서 테슬라 30% 오른 얘기 강정수 박사가 AI 시대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조금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나오셔서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시추 프로젝트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는데 그 얘기 뭔지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고 그걸 다 연트럴파크로 만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에라스무스 아주 짧게 얘기를 하면은 저게 이제 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저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뽑아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질의 평균성이 굉장히 담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카투사를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으로 뽑았거든요. 그렇죠. 요즘 추첨으로 해요. 아, 요즘 추첨으로 뽑아요? 카투사? 추첨으로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미군 가서 근무하는 그 병사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학 군대 가는 애들 뽑아놔도 얘들이 어느 정도 영어 되고 뭐 되고 뭐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뭐 사고 안 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영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예, 뭐 옛날에는 영어 한 마디도 못해도 가고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저게 이제 일종의 네덜란드판 어퍼머티브 액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종적 다양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퍼머티브 액션이. 그게 지금 네덜란드 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서울대 뽑는데 지역별로 아예 뽑자 이렇게 그렇게 지역 할당제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어떤 계급 간 불균형 이런 거가 저런 서울대를 일종의 저는 극약 처방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해볼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럴 때 항상 그러면 좋은 애들 많이 와서 변별이 안 되면은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를 내자 이렇게 돼가지고 사교육이 이렇게 항상 부응하는 거죠.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세무조사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학원가에서
과거와 다른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킬러무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절대. 그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예. 이 얘기도 차차 우리 같이 계속 나눠봐요. 세상을 그래도 좀 좋게 만들어야죠. 예. 자,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먼저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 서울 시내 철도들을 다 지하로 넣고 연트럴파크, 연희동 저기 아름답고 지금 좋잖아요. 많이들 예. 실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 23일에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서울시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하철도 있지만은 옛날에 전철 시대에는 지상으로 지금 다니는 게 꽤 있죠. 특히 1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뭐 이런 거 중앙선, 경춘선 뭐 이런 것들이 지상에 다니는 구간이 있고 지하에 다니는 구간들이 있는데 꽤 많은 구간이 지상에 다니고 있거든요. 서울시에는 71.6km의 지상 구간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뭐 서울시가 계산을 한 건데 그 중에서 67.6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밑으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딱 딱 그냥 생각이 어떤 게 나시나요? 서울 전국이 전역이 공사판이 되겠다. 그렇죠. 난 돈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이 들겠다. 서울 전역이 공사판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파헤치는 건가?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건 야심찬 뭐 오세훈 시장은 이제 서울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은 저기가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것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집값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손해를 본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저 지하화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 보면은요 다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이 다 있고요. 그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걸 걸어요. 항상 매년 걸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걸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완전 새로운 건 아닌데 다만 이 정도 규모로 사이즈로 이거는 저는 좀 놀라웠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 전체 구가 사실상 그러니까 모든 철도를 다 지하화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통이 크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통 큰 거 나오면 항상 우리 대권 플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렇게 본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오세훈 시장이 벌써 4선이잖아요. 네네. 그동안 예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것들이 다 좀 욕을 먹거나 아니면은 좀 쓰잘데기 없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었다. 뭐 이런 욕들을 좀 그러니까 비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했던 것들이 세빛둥둥섬. 세빛둥둥섬. 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비판받았죠. 비판 되게 많이 받고 돈 날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동대문 운동장 DDP. 예, DDP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평가가 엇갈리긴 하는데 그걸로 뭔가 서울 시내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운동장 남기는 게 낫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디였더라? 그 싱가포르였나? 제가 헷갈리는데 어디 갔다 와가지고 상암동에다가 이따만한 관람차 만들겠다. 대관람차, 맞아요. 대관람차 만들겠다. 그래서 네. 이제 강풍 네. 뭐 이런 거 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비판도 있었고 최근에는 광화문 광장에다가 대형 태극기 만들겠다라고 맞아요. 하다가 이제 태극기는 그 개양대는 뭐 안 만들고 조형물 6.25 참전 조형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진보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서울을 6.25가 서울을 상징하는 거야? 뭐 이게 서울이 지금 글로벌 도시인데 막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저는 이게 뭐가 옛날이냐면은 이거는 저는 제2의 뉴타운이라고 봅니다. 제2의 뉴타운? 예. 잠깐만요. 이민호님 들어오셔서 그런 건 본인 돈으로 제가 순화해서 본인 돈으로 하라고 좀 하라고. 왜 그리고 이것도 좀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왜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하는 건데 특정 지역만 혜택을 주냐. 그러니까 서울시도 사실은 넓은데 뭐 서울시 안에서도 그렇고 지방과 서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거 돈은 지금 전혀 국비나 이런 거를 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의 계획은. 국비 지방비 다 안 들이고 예. 그러면 그 개발비 갖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화와 사업비가 경부선 15조 원, 경원선 10조 6천억 원 등 25조 6천억 원이고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은 경부선이 22조 9천억 원, 경원선 8조 1천억 원 등 31조 원으로 추산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 25조 원은 대충 그러면 1km당 한 2천억 원 해서 대충 계산한 2천억 원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65km니까. 예. 그렇게 해서 대충 계산을 한 것 같고. 뭐가 됐든 이제 서울시의 플랜은 그겁니다. 사업비는 25조. 하지만 개발에서 얻는 수익은 31조.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다 하겠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플랜이었어요. 이 발표를 할 때. 민자 유치라면 결국은 땅을 파는 거잖아요. 예. 그 땅에서 개발을 해서 뭘 가져가든지 간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고 땅도 넘기면서 돈을 거기 그 돈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연트럴 파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연희동 그 연남동 네네네. 쪽에 보면은 예전에 경의선이었나요? 거기를 네네네. 약간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연남동 쪽에 보면 그러니까 동교동 삼거리 있는데 네.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를 개발한 것처럼 일부는 근데 연트럴파크 대규모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선로 부지가 있고 역사 부지가 있는데 선로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선로를 남겨놓고 그 이후에 나무 심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고 역사 부지가 서울역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하는 거고 돈을 이 개발 이익을 뽑아내는 거는 이 여기에서 복합 개발 여기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백화점 뭐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공연장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31조 원을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거를 민간에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전에 기사 제목도 나왔지만은 건설업계에서는 택도 없다. 31조 이거 지금 이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돼 있고 지금 공실 막 이렇게 너무 남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게 20년 프로젝트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20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제2의 뉴타운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서울시장으로서의 뭔가 성과를 가지고 대선에 나가야 되잖아요. 대권에. 네.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미 4선, 이게 그러니까 연달아 3연 이미 제한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죠. 두 번 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세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권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했던 거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걸로 대권 가도에 꽃길을 깔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니까 다시 이제 MB의 성공 방식을 따른 것 같아요. 제가 MB. 예, MB가 MB 청계천하고 청계천 그리고 중앙차로 그리고 뉴타운. 뉴타운. 예, 이 세 가지였는데 청계천은 어쨌든 그 두 개 앞에 그거는 이제 교통망 개선이었고 네네. 하나는 뭐 이제 뭐 그런 거였잖아요. 어쨌든 그쪽에서는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사람들의 가장 그거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 추진을 받았다라면은 사람들의 어떤 부자 되세요 꿈을 꾸게 한 거는 뉴타운이었거든요. 욕망을 건드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탄돌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요. 2008년에 서울에 48석 총선이 열렸는데 48석 중에 40석을 한나라당이 가져갔어요. 아 맞아 그때 싹쓸이 했어요. 싹쓸이 했어요 뉴타운으로. 그때. 그래서 그때 뭐 도봉구 무슨 강북구 뭐 이런 데도 싹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타운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왜 이게 스케일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서울에 웬만한 데가 그러니까 웬만한 데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가 여기에 공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뭐 저쪽 도봉 노원 뭐 상계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중랑구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동대문구 해가지고 용산으로 해가지고 영등포로 해가지고 이 밑에 곳까지 뭐 여기까지 이게 쫙 다 들어가거든요. 뭐 구로 금천 그런 쪽까지. 예, 그쪽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경인선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한 거의 3분의 1이 공사를 들어갈 거예요. 2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3분의 1 정도는 다 공사판이 된다. 공사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게 엄청 큰 거네.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이게 만약에 되면은요, 일단은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겁니다. 아니 한꺼번에 이렇게 이게 다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원래 인간 자체가 연출을 부정적이긴 밖으로 한데. 만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최종적인 20년 뒤의 20년 목표잖아요. 뒤의 뭐 목표고, 빨라도 그 과정.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보면 15년은 걸리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거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선로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에 뭐가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면은요, 여러모로 교통 체증이 부분적으로는 이게 서울에 조금 교통망이 교통 흐름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게 서울시가 맘대로 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 권한이 어떻게 되죠? 국토교통부가 좀 관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철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올해 연말에 선도 사업지를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해요. 아, 철도 지하 사업이 원래 진행 중이었던 건가요? 그 중에 선도 사업지를 지정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원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데를 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면은 국비도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이제 뭐 어떤 서비스를 같은 거를 국가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수익성이 있고 꼭 필요하고 이런 데들을 지금 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국토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렇게 개발 다 얘기를 해놨잖아요. 사업성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당연히. 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부선 쪽 여기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서울역, 용산역 이것도 다 지하화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지상에 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용산역 네. 가보면은 이렇게 철로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크잖아요. 그 굴다리 이렇게 지나가야지 예, 되고 건너가야 되고. 그거를 다 지하화하는 거예요. 거기 창고도 있죠. 예. 그 기차들이 서 있는 맞아요.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한다라는 거는 거기 일대가 용산역 일대가 다 거기가 주상복합이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하여간 개발이 된다라는 개발이 된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울의 그 정도 중심에 있는 데는 상업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구간을 다 해줄 것인가 국토부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서울시 자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인천에서도 뭐 들이밀고 여기 부산에서도 들이밀고 다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요구를 정부가 국토부가 다 대부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용산이 오세훈을 밀어주고 있네. 아, 그런 바로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이 오세훈을 밀어주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치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하자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또 미묘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 오세훈 시장의 오랜 큰 꿈은 어쨌든 본인은 이제 대선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한동훈이에요. 예,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그렇죠. 대선 후보 1위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선호도 1위고 뭐 계속 주목받고 또 있잖아요. 여당 대표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고민은 뭐냐면은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친윤이 돼가지고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될 것인가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각을 세울 의지는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정권 초기에는 소위 말하는 친윤이나 이쪽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당히 견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또 요즘은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뭔가 쑥덕쑥덕 친윤이 돼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 경쟁 구도도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저기는 홍준표 시장은 너무 대놓고 드러내놓고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피로감과 뭐 이제 약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그거를 직접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한동훈을 자기가 직접 견제하고 싶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면은 친윤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그랬지만은 차기 대권을 누구를 주자를 자기 내부에서 만들어내야지 이거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친윤에 누가 있습니까? 권성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성동이 대권 후보로 나올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장제원이 안될 나올까요? 것 같은데. 뭐 권영세 모르겠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권 후보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한동훈을 대놓고 견제하고 있지도 않지만은 친윤들하고의 어떤 용산하고의 관계 개선도 상당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레나님, 김준일 평론가님 보려고 오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베나드님, 더타임원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정책 얘기로 들어가서 요거 하나 여쭤보고 예. 싶은데 25조 원을 어쨌든 쓴다는 거잖아요. 25조 원, 30조 원이든. 그 민간 자본을 쓰든 공공 자본을 쓰든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을 거기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25조 원이면은 뭐 AI로 따지면은 메타, 구글, 테슬라 얘네들이 AI에 투자하는 거 다 합쳐도 25조 원 안 되거든요. 그만큼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기본소득으로 따지면 25조 원이면 아마 한 50만 원, 100만 원 사이 다 전 국민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철도를 지하화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가? 그것도 서울 시내에 있는 철도, 전국에 철도는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의문이 들죠.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시죠. 이 돈을 거기다 써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 서울이었나? 그것도 뭐 본인이 해곡을 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결과적으로 눈에 띌 만한 거를 못 남겼다. 오세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다시 이명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시 이명박으로. 예. 이명박 투가 되고 싶어 한다. 삽질 어쨌든 성공 모델이잖아요. 그렇지. 삽질로 대통령 삽질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쨌든 삽질로 청계천도 파고 뉴타운도 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20세기적 방식이잖아요. 20세기 전 방식이 맞는데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그렇다고 21세기적으로 아니면 이제 이 지금 AI 시대에 맞는 스마트함과 어떤 미래 비전이 있는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보여준 것도 없고. 예. 그럼 정치적으로는 이건 또 정알못이라 궁금한데 서울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서울에 이렇게 몰아주면 진짜 아까 부산도 하고 싶고 부산 사람, 인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쪽은 대선에 나갈 때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TK PK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당 내에서.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오세훈 시장은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가 됐든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거조차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아. 솔직히 이거 발표했는데 다 김건희 명태균에 묻혔어. 묻혔어요? 아니 사실 관심 많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진짜 서울시에서 여기 광고 넣어줘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광고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사실 더 불쌍한 경기도야. 왜냐하면 경기도도 사실 안산선 등 3개 노선 지하화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아무도 몰라. 기사도 안 나와요. 막 이렇게. 경기도는 그걸로 하면 안 되고 윤석열 정부랑 김동연 지사께 말씀드리면 각을 완전히 세워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대선 후보로 뜰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예, 지금 뭐 이를테면 풍선 날리는 거, 오물 풍선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단지 날리는 거 등등 해서 윤석열과 싸워야지 김동연 지사는 되지 무슨 개발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하면 될 것이냐? 의문이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자, 뉴타운 제가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부모님의 그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이때 뉴타운 바람으로 그때 여기 아파트 짓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05년, 6년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할 때부터 그게 됐으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아파트가 안 됐어요. 19년이 지났는데 18년, 19년이 됐는데 중간에 조합장이 조폭이 들어와가지고 한 100억인가 해먹고 가고 소송 서로 붙고 막 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금융위기 이제 오고 그러면서 이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막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고생하는 집 되게 많더라고요. 고생하는 게 지역마다. 서울에 되게 많아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MB는 성공했지만은 이게 오세훈이 성공할 것인가는 완전 미지수라는 거예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죽하면은 오세훈이 이거를 꺼내 들었을까? 사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우리 대왕고래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오늘 이건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의 일환일 수 있다는 거 이 평론은 아주 이 날카로운 말씀이시고 그리고 20년 플랜이니까 아주 신중하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서울 시민들이라도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왕고래 얘기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그 새로운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으로 대왕고래 석유시추 프로그램을 딱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예전에 언론에 공표하려고 석유공사에서 하다가 좀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가로채가지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지금 의혹이 나온 거죠. 이제 국정감사에서 계속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뭐 이제 단독자 붙여가지고 경향신문이나 몇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 단독거리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할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 뭐냐면은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도 한번 쫙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 석유공사하고 이 산업부 보도자료 뒤져보면은요, 이게 보도자료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석유공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공사는 계속 해외 자원 개발로 예산을 국회로부터 타요. 근데 이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도 있고 국내 이제 이거 동해 시추로 매년 예산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동해를 계속 팔고 그러다가 이제 안 나왔어. 그러면은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중단해요? 아니죠. 나올 거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또 파야지. 네. 예산이 끊겨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만 이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조직이 먹고 살 게 없어지죠. 조직이 먹고 살 게 없어지고 거기 인원 배당된 인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천억의 예산이 어쨌든 매년 배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도박적인 거라서 원래 한번 터지면은 대박인 거고 안 터져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서 안 나왔지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뭐 해서 새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그래서 이제 막 지난번에 이제 초반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지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박사 이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찾아가가지고 아브레우 네. 박사 이제 저 휴스턴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매출액 전혀 없는데 이거가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섭외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석유공사는 본인들이 이거를 뻥튀기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조용히, 왜냐면은. 조용히 먹고만 살고 싶었는데. 조용히 먹고만 살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예산 또 받아야 되니까. 우리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유공사 보도자료, 그러면 산업부에서도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시추하는 단계에서 보도자료 하나 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는 그래서 올해 12월에 석유공사 탐사 시추 때 이거가 보도자료를 뿌리려고 했다라는 게 아까 전에 그 나왔던 경향신문 보도자료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급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는 건데,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이러면서 이거를 가로채가지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니까,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산업부 장관도 이거 되게 좀, 그러니까 마뜩치 않아 있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배석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업성도 사실은 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만큼에서 여기만큼. 왜냐하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가장 최대치 140억 배럴을 이제 확정적으로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은 이게 140억 배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는 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극대화돼서 뻥튀기 돼서 이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였죠? 저기 35억 배럴로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최소치가 이제 35억 배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건 최대치였고 사실 최소치는 35억 배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가 그 구간에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로드쇼로 이제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얘들한테 우리 이거 이런 플랜이 있으니까 니들이 와서 시추 좀 해봐, 뚫어봐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는 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희망 섞인 과장 섞인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실제적으로 얘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소송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뭐 소박하게 투자자 속이면 중죄죠. 나중에 돈 날리면 그거 물어줘야 될 수도 그러니까 있고. 거의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35억 배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핵심 투자 참고사항 중 탐사 자원량은 35억 배럴 초과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 4분의 정도? 1인데 예. 140억 배럴에 네, 140억 배럴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발표에 비해서 이미 4분의 1로 쪼그라든 거네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됐다라고 사실상 물론 모릅니다. 팠는데 140억 배럴이 나올 수도 수도 있는데 있어. 저는 나올 수도 그 있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게 그 아브레우 박사가 얘기를 한 거는 140억 배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덩이의 크기를 봤을 때 그 정도의 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구덩이에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렇죠. 얘기는 네. 일부만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게 가스하고 석유를 합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미 천연가스 나와가지고 지금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스랑 사실은 이거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혼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스는 가스대로, 석유는 석유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도 그때도 석유만 따지면은 그때는 뭐 30억 배럴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표를 했을까? 사실 이거 루틴하게 그냥 공사에서 계속 하는 거고 나중에 시초가 거의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나서는 게 사실은 모양새는 더 좋잖아요. 누가 끼어들어서 이런 거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만 드는 건가? 그러니까 그 이제 일종의 약간 음모론적 시각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가지고 뭔가 주가를 뭐 누가 띄워가지고 이득을 본 거 아니냐. 왜냐면 정부가 이런 거 하나 발표를 하면은 어디선가 수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석유 수혜주 많았어요. 예. 증시에 영향 많이 줬죠. 맞죠, 많이 네네네. 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 순방에 그 삼부 토건이 따라가고 그리고 히림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앙일보 칼럼에 보면은 히림이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후원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관저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용역 뭐 100억대 따내고 막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그 건축 감리 사무소잖아요. 여기가 사주 일가였나? 약간 그 사람들이 이 주가 뛸 때마다 팔아가지고 15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히림이 이게 중앙일보 일가가. 칼럼으로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그래서 왜 히림을 가만두냐.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내가 보기에는 짜고 쳤다 얘들 코바나 콘텐츠. 근데 석유공사와 관련된 석유 개발과 관련된 거는 그런 연결고리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을 했던 석유 뭐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장난질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직 섣부른 것 같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꽂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게 뭐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이거는 나는 꽂혀도 너무 이상한데 꽂힌 것 같은. 총선에 영향도 못 줬잖아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오죽 급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죽 급하면은 이런 거를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의 제가 우리나라 그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난맥상은 대통령의 즉흥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교육부에서 그 교육부 장관 그분 여성분 그 까먹었는데 이름 죄송합니다. 하도 요즘 막 사건이 많아가지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네네네. 예, 있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보고를 하니까 바로 용산에서 그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해 용산발로. 맞아. 네네네. 그런데 그 막 논란 생기고 5세면 애들 소위 말해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들 학교 보낼 수 있느냐 막 반발하니까 갑자기 손절합니다. 네. 대통령이 손절했어요. 그리고 장관이 그만뒀어요. 이런 식으로 뭐에 하나 꽂히면은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막 발표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정부에서는 그 정도로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름의 어떤 프로세스와 검토가 있고 이게 현실 보고를 받더라도 현실성이 있는지 어디까지 추진을 좀 뭐 검토를 더 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정부는 너무 급해 모든 게. 이게 사실 이 노련한 정부는 하려고 그러신 이 거죠. 노련한 정부는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국정이 엉망진창.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 김준일 평론가님의 추측은 예컨대 어떤 보고서가 올라온 딱 보다가 석유 시추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었어? 이 분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대통령이 이거 대박이네 하면서 바로 발표합시다. 이랬다는 추측이신 거죠.
뭐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혹시 사실은. 예, 예. 저는 이제 우리 담당 PD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특정 역술인이나 특정 정책 책사, 특정 여론조사 전문가 이런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이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해서 이 특정 가족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어서 발표했을 가능성은 없나? 그 과정에서 뭔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예.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아, 지금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이게 누군가의 꿈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의 꿈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증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음모론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가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온 거는 예를 들면 앙코르와트 안 가고 그 영부인들 행사 있는데 단독으로 그때 이제 환자 이제 안으로 간 게 비행기 추락 명태균이 비행기 추락하는 꿈을 꾼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바꿨다 이런 얘기까지는 뭐 이준석 의원도 얘기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영향을 줬다라는 이런 뭐 증거 간접 증거라도 이런 거는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취재를 해보거나 이제 저기 야당에서 좀 파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파봐야 될 그런 예. 상황이네요. 지금 대왕거래 프로젝트 자체는 그 루틴하게 가던 그 탐사 시추 계획은 가고 있는 건가요? 하고 제대로, 있죠. 예, 뭐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고 그렇다는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뭐 심의를 졸속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성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이를테면은 뭐 이게 얼마나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또 이제 자시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장철빈 의원실이 공개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년간 심의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모두 서면회의로 했는데 게다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14명 중에 10명이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뭐 정부나 뭐 산업부에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업성 없는데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네. 그분들은 뭐 한 몸이죠. 대통령이하고. 대통령 이게 뭐 이전권만 있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 예전에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 이전 그렇죠. 정부에서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기에 지금 그 대왕골의 꿈을 꾸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사업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검찰 캐비넷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저 개발이 조금 특수한 분야라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쳐서 어쨌든 간 정당화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해서 여기를 파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걸 텐데 맞아요. 정확하게. 무효화돼 버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0번 파면 한 번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19번 찔러봤는데 안 나온 거에 대한 당위성,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좀 더 엄격하게 열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파봐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아예 거수기로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보니까 의외로 아까 총선 말씀을 하셔서 예, 예. 여론조사를 보니까 근데 국민 10명 중에서 6명은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길래 잘못 짚은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국민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뭐 네.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리면은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DNA에 의뢰해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29.5, 부정적 59.9. 그러니까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조금 더 잘 나왔네요. 긍정이 29.5면 그래도 약간의 꿈을 복권되는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한 5%포인트는 더 나왔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대규모 프로젝트 2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2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둘 다 먹구름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부풀리기가 심하고 둘 다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좀 급조된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현혹되시는 분들이 아니다. 바보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판단하실 거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냥 국정 시정이나 잘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바보 잘 아니에요. 현혹되지 않아요. 예. 뉴타운 경험도 있고 말씀드린 뭐 석유 시초도 사실은 이게 70년대 80년대 했으면 다 속았을지도 몰라. 박정희가 한번 써먹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맞아요. 예. 그때는 많이 속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실제 석유까지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석유가 그 양도 뭐 배럴이 되게 조금 나온 데다가 시추를 하면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윤활유 같은 거 경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산된 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그때는 언론에서 이때보다 훨씬 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죠. 네. 네. 이제 70년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새로운 뉴타운 공약인 철도 지하화 25조짜리 계획을 발표한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도 그리고 지금 4분의 1로 쪼그라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왕고래 석유 시추 이야기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냉정하게 말씀 전해주신 김준일 평론가님 감사드리고요. 테슬라가 이틀 동안 30% 올랐는데 AI 시대에서 강정수 박사가 곧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했다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다 아니다 떠나서 첫 번째 과연 이들이 최정예 특수전에 참가하는 북한 군대가 맞느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파병이냐 용병이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공식적으로 파병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이 가는 겁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된다는 건 북한 군복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군복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고 굳이 그걸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러시아도 북한도 만약에 보낸 게 맞다면 공식적인 파병이 아니라 용병으로 용병이라면 우크라이나 쪽에도 사실 나토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장교들이 용병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와 있고 사실 러시아는 이미 용병 형태로 여러 나라에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지만 이 사태를 남북 갈등 혹은 한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올 때 이게 용병이냐 파병이냐 보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강정수 박사 모시고 테슬라 이야기 나눠볼 텐데 테슬라가 간밤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주가도 주가지만 이게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동맹을 맺고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거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어젯밤 종가 이후로 다시 또 오늘 종가까지 칠 때 21.9% 역사상 두 번째로 테슬라 역사상 많이 오른 날입니다. 저도 너무 놀랬거든요. 21.9%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하루 만에 이거는 일반적인 주가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짧은 시간 제가 이걸 1시간 얘기해도 좀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이유를 조금 짧게 임팩트 있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우선 좀 볼까요?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좀 띄워주시죠. 네. 실적평가, 네. 3분기 실적평가 3분기 실적평가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유로 봐야 될 것은 뭐 여러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대치가 너무 낮았다라는 거예요. 좀 앞부분으로 좀 돌려서 볼 수 있을까요?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제 기대치가 월가의 기대치가 낮았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인도량 자체가 워낙 우리 10월 1일 날 발표한 거에서 월가의 기준치에 비해서 물론 700대 정도 수준이지만 인도량은 분명하게 낮았습니다. 인도량은 낮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땐 미국 전기차 시장이 2분기 들어서 되게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GM도 많이 팔리고 있고 포드도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예외 없이 폭스바겐, 아우디를 포함하고 있지만 폭스바겐,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 다 그냥 마이너스 6%에서부터 24%까지 정말 엄청난 이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전기차 네, 시장에서 전기차. 그런 거죠?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 기업은 거의 폭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월가의 기대치가 이번에 테슬라 뭐 있겠어? 뭐 이런 기대치가 우선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 60%, 올라갈 가능성 40%로 봤어요. 그래서 내려갈 가능성은 뭐냐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도 보여드리겠지만 자동차에서 CO2를 빼고서 그 CO2 판매를 빼고서 자동차에서 순이익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월가의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거든요. 이것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페드의 그 연준의 그 이자율 내리는 비컷의 효과가 10월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고 이자율 상황에서 테슬라는 리스도 많이 하면서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계속해서 내렸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AI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버 트럭이 아직까지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못 갔다, 손익분기점에 못 갔다라는 건 여러분 아직 생산할수록 손해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분의 영업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거고, 오를 수 있다라면 리튬이라는 원자재 가격이 2025년 들어서 거의 폭락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내려가지만 이 대당 판매 이 생산 비용 자체가 내려가서 이 폭이 더 크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 이 폭이 더 적으면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익률이 여러분 17.1%로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대단히 많이 올랐고요. 이 올랐던 것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터리 가격의 하락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했고요. 강 박사님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아니라서. 죄송해요. 지금 이 페이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균 판매 가격 요 자료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없는 판매 건 판매 가격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생산 비용이 되게 크게 내려갔습니다. 35,100달러로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내려갔던 이유는 리튬 가격 하락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테슬라 기억하시죠? 올해 1분기 때 직원 10%를 해고했습니다. 자, 지금 직원 10%를 그러니까 해고를 하면은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러니까 즉 운영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는 오히려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위약금, 우리식으로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뭐 희망퇴직금 이런 거 드려야 네, 이런 걸 드려야 되니까 비용이 올라갑니다만 이제 그게 다 지불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그러니까 즉 운영 비용 자체가 내려간다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했었고 이 부분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크게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는 계속해서 생산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혁신을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으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비용 절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자동차 부분 CO2 부분을 한 매출 총 이익률을 한번 그래프를 테슬라 분기 실적 비교표 보여주세요. 자동차 CO2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걸 여러분 이것이 월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번에 총 매출 총 이익률은 20%가 넘었는데 2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가의 투자 은행들은 테슬라를 아직까지 자동차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률이 어떤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서 또 CO2 그 배출권 판매는 제외를 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자동차 영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CO2를 빼고 이건 제가 계산을 한 건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17.1%예요. 근데 지난 분기가 16.64%입니다. 14.64네. 네, 14.64에서 17.10으로 크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또 뭐냐. 그러네요. 물론 이제 가장 발표하자마자 이 재무제표 나오자마자 크게 올랐던 것은 EPA가 오르면서 흔히 말하는 주당 순이익률이 이제 월가 예상치보다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와우하면서 그때 막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뜯어보면 이 자동차 부분의 CO2 배출권 판매를 제외한 매출 총 이익률이 17.1%로 크게 올랐다라는 것. 뭔가 자동차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근데 뜯어봤더니 이유가 자동차의 생산 비용이 내려갔는데 여기에는 리튬 가격 인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운영 비용 인하도 있고 거기다 기술 혁신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테슬라가 차량을 만들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지금 차량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물론 어닝콜 Q&A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사이버 트랙이 9월 달 말과 10월 달 초를 통과하면서 손익분기점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아, 손익분기점을 통과했다라는 건 사이버 트럭이 4분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4분기에도 자동차의 매출 총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는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메가팩을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메가팩의 순이익률이 지난 분기 때 25%였어요. 네. 25.5% 그 정도 됐는데 이번에 30% 기록했습니다. 아, 어떻게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점점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로스롭에는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생산량 규모가 뭐냐면 로스롭 공장에서만 네. 40기가와트시가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1분기 때는 그러니까 1분기 때 여러분 2024년 1분기 때 메가팩의 판매량이 4기가와트시를 조금 넘겼어요. 그럼 4 곱하기 4가 16이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증설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40기가와트시를 판매할 수 있는데 네. 수익률이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니까 30%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내년에 상하이예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가이던스 전망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하이 공장이 내년 1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네. 그럼 생산이 시작되면은 실적으로 기록되는 건 2분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메가팩은 바로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배 타고 가서 그 지역 가서 설치가 돼서 작동 가동될 때 재무제표에 이 매출로 잡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상하이는요 80기가와트십니다. 아, 2배네요. 네. 이제 로트롭이 2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120기가와트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30%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실적 자체가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전망이 또 중요합니다. 전망 네. 부분에서 우선은 첫 번째 전망은 신차 판매를 하겠다라는 단어를 이번에 명확하게 했어요. 이걸 갖다가 위로봇 행사에서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위로봇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런 건 그러한 이 실적 발표해가지고 내년도 계획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큰 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 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번에 복수로 썼어요. vehicles라고. 그러니까 new vehicles를 2025년 상반기에 런칭하겠다. 근데 거기에는 affordable 그러니까 즉 저렴한 차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년도에 20%에서 이건 어닝콜에서 나온 건데 20%에 30%의 전체 판매량 증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판매량은 20%에서 30% 네. 증가할 것이다. 네, 그러면 거의 대수 기준이죠. 네, 대수 기준. 그럼 거의 250만 대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투자자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로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하 자동차에 대한 계획도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부분에서의 완벽한 내년도의 포트폴리오 전략들, 모델 확장 전략들을 세웠다라는 것. 그래서 중국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이 방어력들을 구축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비아디 같은 회사의 성장세가 사실 만만치 않은데 가격도 훨씬 싸고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비아디 달성 같은 가능한 경우에도 거일까요? 저는 물론 올해 이제 4분기 끝나고 나서의 가장 큰 거는 아직까지는 비아디가 흔히 말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앞서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올해 4분기 때까지 비아디가 작년에 2024년 전체를 비아디가 테슬라 앞섰던 게 아니라 4분기만 앞섰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4분기에 비아디가 앞설 수 있을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2024년을 토탈로 하면은 아직까지도 1위는 테슬라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도 20-30% 성장하겠다고 하니 아마 비아디도 그 정도 성장해서 1, 2위를 계속해서 다툴 거는 맞다. 하지만 비아디의 지금 결정적인 문제점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시장이 워낙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다행히 미국 시장이 이번 3분기 때 전기차 전체 시장이 10%가 그러니까 시장점이 10%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전체적으로도 주춤하고 있던 포드하고 GM이 좀 힘을 냈거든요. 네. 독일 차들은 몰락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망을 보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 모델이 명확해서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어떠한 면모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캐시플로우예요. 캐시플로우 제가 도표로도 만들었는데 네. 캐시플로우가 급증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시면은 네, 그 네. 표를 좀 보여주세요. 캐시플로우. 캐시라고 쓰여져 있는데. 네네.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여러분 이 캐시플로우가 증가했다라는 거 보면은 4분기 때 지금 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즉 운영 현금하고 실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지금 보세요. 2분기나 1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증가했는지. 그러네. 크게 증가했죠. 작년에 4분기 때는 매출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데 캐시플로우가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이 캐시플로우가 어떤 상황에서도 급증했냐? AI 투자를 엄청 했는데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투자해도 캐시는 나가는 거니까 캐시플로우는 줄어들 것도 같은데. 네. 특히 H백을 살 때, 엔비디아 H백을 할 때는 캐시가 나가거든요. 네. 캐시가 저렇게 나갔는데도 캐시플로우가 남고, 이건 앞으로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또 앞으로 뭐냐면 AI 투자를 더욱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수 있다는 그 AI 투자 한번 그 그래프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십시오. 이거는 테슬라가 발표한 건데, 지금 저 파란 곡선이 지금 테슬라의 AI 트레이닝 캐퍼시티, 학습 역량이니까, 즉 사실상 H백 칩을 환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6월달 들고 9월달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와, 저게 H백으로 환산한 거면 H백 뭐 6만 장 있다, 6만 장, 7만 장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금 식으로. 10월 말까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은 5만 장을 갖겠다는 거예요. 5만 장. 5만 장을 갖겠다라는 거고, 물론 X.AI는 벌써 10만 장 가졌지만, 네. 그래서 5만 장을 갖겠다라는 거고, 저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도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장이 아니라 7만 5천 장을 넘어서서 8만 장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저기가 그다음부터는 꺾여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잖아요. 올해 12월까지 H백을 살 수 있는 캐시가 현금이 풍부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Q&A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5년 상반기가 끝날 때쯤이면 테슬라의 FSD가 인간보다 안전해질 거다. 이런 건 이제 조금 과장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로 투자자들이 이제 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할 수 있는 AI 학습 역량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들, 지금 대부분 많은 기업들은 대단히 어렵게 지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내연기 우선은 제가 앞부분에 드렸던 처음 여러분 보셨던 그림인데, 지금 내연기관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내연기관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전기차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저 보시죠. 저 그림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인데 내연기관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파란색이 BE, 그러니까 BEV. 순수 전기차고, 네, 그 다음에 순수 밑에 있는 것이 ICE. 그러니까 인터널 컴버스션 엔진 해가지고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이 지금 마이너스로 꺾이기 시작해,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증가율입니다. 성장률이죠. 네. 그러니까 애뉴얼 그로스니까, 그로스 레이트니까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영역으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GM이나 포드하고 스텔란티스는 너무나도 전기차가 팔려도 저 손해를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전체 회사에서 손익이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집의 SUV는 생산 공장을 문 닫기로 했거든요, 미국에서. 안 팔려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차로 가야만 하는 거고, 현대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물론 9월에서는 성장률이 좀 둔화됐지만 현대도 내연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내연기관에서의 낮은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전기차를 하는 게 되게 어렵고, 독일은 지금 전기차도 안 되고 내연기관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테슬라가 거의 유아독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이렇게 자동차 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가는 이번에 실적 기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사이버캡 발표하고 나서도 실망했고, 다 실망했다고 그러고 계속 부정적인 코멘트하고. 그러니까 월가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날 인도량 발표했을 실망. 그래서 주가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그다음에 위로봇 행사 끝나고도 월가는 실망해서 주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월가는 계속해서 실망해왔고,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에도 뭐 대단한 거 있겠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자동차 시장 자체가. 그러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록적으로 21.9% 뭐 하여튼 20%가 넘는 주가 상승이 지금, 사실은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전망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매출에서 올해는 뭐 4분기까지 가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긴 좀 어렵겠죠. 4분기는 어떻게든지 작년 수준의 매출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작년 수준의 그 판매량을.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이 밀어내기를 해야 되고 지금 모델 Y도 할인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가 내년에 생산되다 보니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오스본 효과 때문에 구매를 안 할까봐 할인 정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가격은 더 할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더 내려간다든지, 뭐 이미 내려간 그 운영 비용, 인건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자동차 순이익률이. 근데 자동차 순이익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대단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신차도 나오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이제 그 골치 아팠던 사이버 트럭은 손익분기점을 넘겨버렸고 그리고 올해 말 내로는 4680 배터리도 손익분기점에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손익분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리턴, 즉 투자에 대한 이 꿀 빠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2025년에 기대로 오고 또 메가팩 같은 경우에도 30%라고 하는 기록적인 매출 순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여러분 하드웨어가 30% 보는 건 정말 꿈과 같은 수익률이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에서 17% 벌고 있는데 이 메가팩은 30%를 버는데 이 메가팩이 40기가와트시가 되더니 내년에는 상하이의 80기가와트시까지 합쳐서 120기가와트시가 되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캐시를 벌겠어요. 이 캐시를 테슬라는 AI에 대부분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고도 캐시가 남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주가를 올리는 이유 제가 두 개를 핵심 요소로 제가 꼽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순이익률이고 하나는 성장 이야기, 성장 전망, 스토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생각보다 일찍 성장세를 좀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막 오르고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데 이게 지난번에 사실 사이버캡 발표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 이렇게 화려한 행사 같기는 한데 일단 사이버캡 자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영업이 돼 나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 또는 못 했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은 되게 재밌긴 했는데 뭐 조작이란 얘기도 있고 저게 또 진짜 상용화 되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저가 모델도 나온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안 했고 안 했죠. 그런 얘기들 때문에 다 실망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위 로봇에서도 읽을 수 있었어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이버캡의 가격을 $30,000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는 $30,000에 로보택시처럼 적게 생산해서는 $30,000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규모의 경제잖아요. 규모의 경제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초기에 대단히 높은 고정 비용에서 시작을 해서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데서 비용 곡선이 시작을 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느 수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까지 올 때까지는 좀 힘들지만 손익분기점을 높으면은 한계 비용이 낮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이윤을 벌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양은 생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30,000를 만들려면 연 10만 대는 20만 대는 생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못해도 그러려면 로보택시를 어떻게 10만 대, 20만 대를 생산하겠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뭐라 그랬고 이번에 확인을 했죠. 로보택시를 만드는 것이 모델 2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생산 라인이. 여기서 핸들하고 브레이크 페달 넣어서 모델 2를 생산하겠다는 거 이번에 다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근데 이거는 생산 원가를 50%를 줄일 거라 그랬어요. 엄청난 혁신인 거죠. 생산 원가를 50%를 줄 수 있는 생산 공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포드가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토요타가 만들었고 지금 테슬라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하려면 설비 투자가 너무 많아야 되니 천천히 갈 거고 모델 3과 모델 Y를 변형을 해서 그러면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니 여기에서 저가 모델을 내년에 또 내놓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평가 속에서는 이건 자동차 기업으로만 봐도 좋다라고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어쨌든 기관 투자가들은 자동차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율주행을 많이 보는데 기관 투자들도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건 우선 일론 머스크가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즉 언슈퍼바이즈드 인간이 감독하지 않은 운전석에 사람은 앉을 수 있으나
즉 운전대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들어가는 게 결정적으로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해야 FSD 구독자 매출이 발생해야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진짜로 이제는 자동차로만 평가하지 말고 AI 로보틱스 회사로 평가하자라고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2025년 한 6월 정도에는 인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거는 2025년 하반기에 갈 수도 있고 2026년 상반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2015년에도 일론 머스크가 2년 뒤에는 자율주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근거 없이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벌써 FSD 12.5에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까지 왔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공허한 보여주지 않는데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가는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율주행도 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경쟁업체인 웨이모는 이미 일주일에 1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자율주행 또한 좀 허황된 약속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의 다양한 근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네. 테슬라하고 웨이모하고는 경쟁력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웨이모는 시장 접근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술은 항상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해서 웨이모는 택시 외에는 시장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강정수가 타고 있는 저는 테슬라가 없지만 돈이 없어서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테슬라 차량을 살 바에는 테슬라 주식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차에는 웨이모의 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즉 개인이 소유한 차량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테슬라는 지금 이번 3분기 때 총 생산량 700만 대를 기록을 했어요. 700만 대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5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로보택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자율주행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영업을 한다가 아니라 출퇴근 때 이제 여러분 책 보고 뭐 영화 보고 유튜브 보셔도 아무 문제 없는 출퇴근이 편해지는 네네. 이런 시대로 갈 수 있다라는데 근데 한꺼번에 500만 대가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라이다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시장을 확대할 때 웨이모는 반드시 그 지역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한 번 진출하려면 어마어마한 그 웨이모 차량들, 그 구글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3D 그 정말 고해상도로 도로 사진을 다시 한번 재촬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현재 테슬라 차량으로 촬영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요이 땅 하자 그러면은 허락만 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돌아가는 거고 허락만 받으면 중국 전역에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테슬라는 저가의 카메라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볼륨으로 시장을 그렇죠. 완전히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거고. 들어가는 거고 웨이모는 라이다 장착해서 굉장히 비싼 네. 모델이고 하기 때문에 하고 이제 그걸 또 차량에 장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특수 차량이죠. 네, 특수 차량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웨이모는 천천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웨이모는 벌써 성장의 모멘텀을 지났고,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천천히지만 빠르게 성장을 할 거고, 테슬라는 이 정점을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지만, 일론 머스크 말로는 뭐 2025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이거 2025년 말, 2026년이 가더라도 좀 나쁘지 않아요. 왜? 한꺼번에 500만 대, 600만 대가 내년에도 자율주행이 되니까. 자율주행이 되는 근데 거니까. 거기서 혹시 안전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네. 뭔가 이렇게 기술적 규제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라이다를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라이다가 더 정확하기는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라이다가 더 정확은 하죠. 근데 도대체 단가를 못 맞추는 거죠. 시장성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특수 차량에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고속도로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너네가 카메라로 가든 뭘로 가든 상관없는데 카메라만 가더라도 웨이모의 라이다 정도의 안전성은 보증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거고 이 데이터를 제출하기 위해서 2025년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사실은 그 보안 당국, 그 정부 당국에 통과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모아놓은 데이터가 웨이모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앞서고 있다는 걸 테슬라는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이 된다면 사실은 카메라도
뭐 그렇죠. 규제 당국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그렇죠. 있을 수 설득력이 있다. 있죠. 왜? 참 규제 당국에 볼 때는 안전한 게 중요한 것이지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장비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수단을 뭘 써서 좋다. 우리가 원하는 인간보다 안전한 것을 데이터로 입증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허가해 줄게라는 거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분이 남았고, 근데 문제는 이 허가가 매우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네. 없기는. 네. 네. 그래서 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발벗고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잘 될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AI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보조금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어포더블 프라이싱, 그러니까 저가형 차량을 만들 거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도 이제는 이미 내연 기관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테슬라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바이든 정부는 필요 없다. 이 보조금 주는 건 오히려 저 뒤쳐져 있는 GM과 포드와 스텔란티스를 도와주는 거다. 우리 경쟁자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요번에 이제 스타쉽을 5차를 띄울 때 자꾸 이 발사가 연기됐는데 발사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연방 관리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켓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상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상어에 미칠 조사를 막 해서 보냈더니 그랬더니 그러면 고래에도 미칠 영향을 조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상어하고 고래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라 그러든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꺼번에 큰 물체가 떨어지면서 생태계가 교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연방정부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럼 한꺼번에 상어와 고래와 이런 걸 다 얘기하면 될 텐데 상어 제출했더니 검토하더니 오케이. 근데 고래에게 미칠 영향은? 자기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적인, 의도적인 지연 발사 연기라고 자기는 봤다라는 거죠. 대선 전에는 못 발사하게 하려고. 자기는 그 전부터 사실은 8월부터 발사하기 위해서 8월에 대선하고 멀리 있는 그 시점부터 발사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끌어가지고 오히려 대선 직전까지 가서 겨우 허락해준 건 당신네들 민주당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AI 규제의 부분이 트럼프로부터 얻는 거고, 트럼프는 두 가지 부분을 일론 머스크한테 부탁한 상황이에요. 아직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수용을 안 했는데, 하나는 효율성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네. 연방정부 효율성위원회를 만드는데 사실상 효율성 문제는 너네 연방정부 예산이 비대하고 방만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연방정부의 관리들을 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기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를 비판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그림자 내각이 있어서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런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림자 내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도 대단히 중요한데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얼마큼 장악하느냐 중요한데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어요. 연방정부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과장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게. 인사권을 이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위원회에서 딱 조사해서 여기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돼? 그러면 과장까지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거칠게 보면 거의 독재 권위 정부의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엽관제라고 하죠. 그렇죠. 네, 집권하면 공무원 다 자기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게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안 되니 FBA 국장 바꾸면 뭐하냐. 쉽게 얘기해서 그 과장들은 말 안 듣는 걸. 실무자도 바꿔야 된다. 실무자도 바꾸겠다. 그러려고 했더니 법안도 공화당에서 만들어줄 거지만 이걸 가지고 나와서 사회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그 장을 맡으려고 한 거예요. 효율성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다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근데 효율성위원회를 만들려고 제안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네. 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연방정부에 열이 많이 받아 있는 거거든요. 왜 자꾸 규제하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기업가의 이거는 이윤율을 높이려는 거고, 규제를 약화해달라는 것, 그리고 특히 신규 산업에 있어서는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AI와 관련된 포괄적인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주거나 또는 규제가 있다 할지라도 허가를 빨리 내주거나 심사를 빨리 봐주거나 지연을 시키지 않거나 이것을 지금 일론 머스크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뒤에서 돈 대줘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선거 유세까지 나가야 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가의 역할을 해야지 기업가가 정치의 역할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규제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있을 거고 AI 규제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성 관련된 규제도 있고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있죠. 어떤 바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고속도로 연방 그 안전위원회가 자율주행에 대한 총괄적인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부에서도 있지만 연방 도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방 도로를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최종적인 안전 심사는 여기서 해요. 여기에 분명히 수장이 바뀔 거예요. 수장이 바뀔 거고 테슬라가 신청하는 거에 대한 검토도 빠른 속도로 해줄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하는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기업 나쁘게 보면 어떡하냐면 요거 좀 너네 조사 결과 좀 갖고 와. 그다음에 요거 해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어에 미치는 영향 해갖고 와. 그다음에 고래에 미치는 영향 해갖고 와. 그다음에 새우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일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은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 네. 쪼개가지고 이거 해버리면 기업은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하더라도 그래 좋아. 포괄적으로 1부터 10까지 한꺼번에 다 해갖고 와. 규제를 그냥 무사 통과시킬 수는 없죠. 미국이 그래도 법치국가인데 그냥 오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에 대해서 통 크게 조건을 주고 이걸 한꺼번에 해결해 갖고 오면은 허가가 빠른 속도로 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허가가 나와도 분명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고가 0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기준을 인간보다 일론 머스크가 되게 교묘하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엄청나게 사고를 냅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간과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율 0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간보다 안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은연중에 네. 자율주행 차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안전한 걸 기대를 해요. 네. 사람들은. 네. 그리고 그런 불일치가 있네요. 확실히. 그렇죠. 인간보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결코 사고율 제로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인간보다 안전해지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게 트럼프 생각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 그래야 여기에서 기술 발전을 더 만들 수 있다. 최소한 음주운전 안 하지 않냐, 마약 운전 안 하지 않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뭐 실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돼서 허가 받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시대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지만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바라는 거고 이러면 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주들도 사실은 민주당 주주들도 아마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좀 생겼을 거예요. 주가에 영향을 분명하게 줄 거니까요. 그렇죠. 영향을 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시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오르지만 이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는 이벤트성인 거니까 문제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을 전 미국 전국적으로 허락을 해주면 대단히 큰 변화가 매출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펀다멘탈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테슬라에게는 기업으로서는 성장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자율주행 시대가 빨라질 수는 있고 네. 뭐 그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리고 다른 기업이 지금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좀 웨이모하고 테슬라, 미국하고 서방 기업들, 중국에는 이제 따로 있지만 그러면 못 쫓아가요. 현대가 어떻게 쫓아가고 토요타, 혼다가 어떻게 쫓아가고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될 거고 쟤네는 피처폰에 남을 거야. 네. 근데 트럼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 이제 안 되면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가 돼도 저는 그러니까 이런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두 군데다가 다 정치헌금을 주겠어요. 정치자금을. 저 같으면. 근데 이제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더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상어에 미치는 영향, 고래에 미치는 영향, 뭐 이거에 미치는 영향 조사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더 한 2년 정도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유경제에서 이걸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2년 정도 예를 들면 자율주행의 언슈퍼바이즈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하고 지금 텍사스는 사실상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 단에서의 허락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식을 아마 취하게 될 거고 1, 2년은 지연될 거라고 봅니다. 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지만 방향은 같을 거다. 네. 전망은 밝네요. 어쨌든 어느 쪽이든. 1, 2년 차이는 사실 크죠. 커요. 특히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